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딱 30이 되던 해에 결혼하고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30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솔직히 제 주변엔 사연을 듣는 걸 아무에게도 알린 적이 없어요. 사람마다 하나쯤 가진 비밀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에겐 바로 이곳이 은신처였죠. 제 주변을 둘러보면 시댁이 너무 좋아서 시어른과 함께 여행도 다녀오고 뭐든 사는 이유가 하나쯤은 있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저에겐 그런 단 하나의 행복도 허락되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더욱 혼자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도 너처럼 시댁 괜찮은 집 없어. 그런 게 은근히 처음엔 주눅 들어도 나중엔 꽤 덕보고 산다니까. 속사정을 모르는 친구들은 시댁 집안 좋단 것 하나로 저를 부러워했지만 막상 제가 사는 걸 생각해보면 말을 꺼내기도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 말은 점점 줄이고 혼자 조용히 앉아서 희노애락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잘 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이제야 효도다운 효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 욕심에 불과하더라고요. 아빠 앞에서 엉엉 울던 날도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 그날이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께도 엄마에게도 큰 상처로 남은 것 같아서 아직도 후회가 되네요. 그래도 제가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날엔 뭐가 됐든 시원하게 사고라도 치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다 부모님 덕에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이날만 생각하면 소름이 쫙 돋을 정도인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결혼 전부터 저는 신데렐라 같은 건 꿈을 꿔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 게 무엇보다 어렵다는 걸 크는 동안 배웠거든요. 아빠가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욕심내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 사실 그땐 제대로 이해도 못할 말이었는데 이 말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알 것도 같더라고요. 아빠 말처럼 제 주변엔 본인 가정은 평범한데 결혼으로 인생을 반전시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너 소개팅 해볼래? 중소기업 다니는 남잔데 괜찮아. 그럼 네가 하지. 왜 나한테 넘겨줘? 별일이네.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무슨 조건? 중소기업이라고? 아, 참 너도 너무했다. 우리도 대기업 안 다니면서 남자는 대기업 다녀야 하는 법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서로 비슷하게 잘 사는 게 훨씬 좋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똑같지. 아니, 난 싫어. 절대 싫어. 우선 30평대 아파트에서 제대로 시작할 거야. 그렇게 친구 대타로 소개팅에 나가게 됐고 주변에서도 반응이 미적지근해서 그런지 저도 큰 기대를 갖지 않고 나가게 됐죠.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참 진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으로 대체 이런 남자를 왜 여자들이 그냥 뒀지?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여유롭게 자란 것보단 마음이 꼬이지 않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그런 가르침은 사실 돈으론 절대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걸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궁금해지네요. 저도 아버지가 워낙 보수적인 분이라서 어릴 적엔 답답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커서 보니 그런 생각이 저를 바르게 해준 것 같아요. 그렇게 매끄럽게 대화가 이어지던 중 그 사람이 저에게 망설이다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혹시 결혼하게 되면요. 네? 결혼이요? 첫 만남에 결혼 이야기로 바로 가는 걸 보면서 속으로 성급하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앞에서 내색을 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생각지 못했는데 집안이 너무 좋다거나 가난하다거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결혼 결정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그때 무슨 심리 테스트 같은 건가 싶어 가볍게 대답했죠.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단점이 많은데도 잘 넘어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그래요. 지금 돌아보면 이 말에 강력한 힌트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저 말에 힘을 얻었는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저를 출퇴근을 시켜주더라고요. 2시간이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하려니 너무 지쳐서 작은 방 하나를 얻었는데 처음 만났을 땐 추운 겨울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1년을 변함없이 7시에 데리러 와서 저를 바래다 주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에 있던 빗장을 열게 됐죠. 매일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정말. 도장 찍어야지 주변에. 무슨 도장? 이 사람이 나랑 만나는 사람입니다. 알리려고. 이제 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못 만난다고 도장 찍어 놓으려고 그런다. 회사 사람들도 다 봤지? 소문 쫙 났지. 이거 엄청난 수법이었네. 남편 말대로 회사엔 이미 결혼 준비까지 곧 한다는 말이 파다했죠. 언제 국수 먹게 해줄 거냐는 이야기를 하루가 멀다 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부모님께도 1년이 지났을 즈음 이 사람을 한번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른 눈으로 사람을 보면 조금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순간에는 부모님께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손을 잡고 집에 데려갔는데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밥만 계속 먹더라고요. 옆을 보니 남편 얼굴에서도 상심한 티가 너무 나서 왜 아무것도 안 물어봐 이 사람 무한하게. 이런 자리에 오는 게 쉽겠어? 오늘은 편하게 밥만 먹고 가라고.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가는 길에 말 실수했나 싶고 그래. 아빠도 다 해봐서 그런다. 그럼 설명을 해줘야지. 난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우리가 미안해요. 이 사람이 하도 교육을 하길래. 가끔은 모르는 게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내가 장인어른 뵙는 날 얼마나 떨었는지. 긴장해서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온 게 30년이 지나도 그렇게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난 나중에 우리 사위 보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밥도 먹고 그러고 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긴장 풀리면 우리 그때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응? 아버님이 배려해 주신 건 줄 모르고 감사합니다. 편하게 밥 먹으러 와. 그러면서 하나씩 알아갑시다. 나중에 들어보니 부모님은 제가 만나는 사람이라니까 아무 편견 없이 그냥 보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가족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무슨 사회시험 보게 만드는 기분을 들게 할 것 같아서 계속 밥도 먹고 편한 관계가 되는 걸 우선시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밥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오늘 자기 부모님한테 너무 감동받았어. 좋은 어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나도 나중에 우리 집에 인사 오는 사위나 며느리한테 꼭 저렇게 해줘야겠다. 배웠네. 나한테 말도 안 해줘서 놀랐어, 솔직히. 장인어른이 꼭 내 아버지 같더라고. 그거 어찌 보면 내 편 들어주신 거잖아. 본인 젊은 시절 생각나서. 정말 부모님 뵙고 나니 더 결혼하고 싶어진다. 나도 이제 맘 좀 놓인다. 그렇게 남편은 집에 와 보더니 그날 일이 너무 고맙고 감동스럽게 느껴졌다면서 저보다 우리 부모님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날 아빠의 배려 때문에 수시로 와서 밥도 먹고 가고 만날 때도 질문을 하루에 2개 이상 안 하고 차근차근 묻고 대화하는 걸 보면서 저도 괜히 흐뭇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받은 배려를 그대로 시댁에서도 받을 거라는 기대가 가장 큰 오산이었죠. 남편이 어머니가 조금 까다롭다며 귀뜸을 해주긴 했지만 그건 빈산의 일각이었어요.
남편은 수시로 집에 찾아와 관계를 쌓아가는데 저만 가만히 있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저도 어머니를 따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죠. 너구나.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기세 등등하게 말부터 놓는 어머니를 보면서 쉽지는 않겠거니 생각이 들었어요. 안 오려다가 궁금해서 와본 거야 그냥.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인사하지 말고 적당히 만나다가 나는 헤어졌으면 했지. 우리 아들이 내가 키우면서도 나를 너무 못 따라와서 힘들었거든. 애가 이상하게 내 머리를 안 닮아서 내 주변엔 아들 없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 내놓을 게 있어야 말이지. 제가 실은 어머니 이야기를 오기 전에 들었어요. 그지? 걔도 어디 가서 내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더라. 양심 있으면 의사 엄마 팔아먹으면 안 되지. 사실 이 자리를 나오기 전에 제가 남편의 집을 상상한 모습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 된 어머니가 집에서 남편이 올 시간에 맞춰서 따뜻하게 밥과 찌개를 끓여놓고 인자하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되려 남편보다 사회생활을 훨씬 더 많이 하고 능력이 넘치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자부심이 어머니 온몸에 배 있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말, 그 한마디를 저에게 해줬어요. 그래서 마음 준비를 하고 오긴 했는데 단숨에 무너지더군요. 회사 이름도 까먹었다. 하도 처음 들어서. 어디라고? 제 이름을 묻기 전에 회사 이름부터 어머님 확인을 하며 저를 누르더군요. 유명한 곳이 아니긴 한데. 어머, 설마 너도 중소기업 다니니? 네. 미치겠다. 지방까지 아예 중소기업으로 꺼지게 생겼네. 그래, 부모님은 살아계셔? 직업은? 그냥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시고요. 어머니는 집에. 그럼 아가씨도 참 미련하다, 멍청하고. 어머니는 한심한 인간이 아들뿐이었는데 그게 저까지 하나 더 추가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남자를 잘 골라야지. 여자는 시집 하나만 잘 가도 인생이 펴는 건데 왜 굳이 중소기업 다니면서 중소를 골랐을까? 차마니 보니까 남자들이 따르겠구먼. 내가 자리 한번 알아봐줘? 네? 아니요, 아닙니다. 자기 아들 만나는 사람이라고 인사 온 여자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심사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 손사래를 치며 거절을 했죠. 그러자 어머니가 비웃듯 절 보면서 이러니까 어려운 애들끼리 만나서 같이 더 가난해지고 평생 못 벗어나는 거야. 대를 이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다 이런 이유라고. 팔자를 바꿀 생각을 안 해.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자기가 선택 하나만 달리하면 몇 대가 다르게 사는데. 저는 민중 씨 1년을 만났지만 한결같고 너무 성실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성실? 웃기다 웃겨. 어디 회사 면접 보니? 예? 그러니까 내가 아가씨가 돈에 차고 넘쳐나는 집안에서 그냥 착한 남자 하나 고르는 거면 우리 애를 찬성하는데 아니잖아. 보니까 아가씨도 가진 것 없이 그냥 중소로 사는 거네. 중도 안 되겠어. 소야 소. 제가 사는 게 특별히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둘이 열심히 벌고 아껴서 잘 살아보려고요. 어느 세월에? 그걸 아끼고 벌어서 살아. 이미 버는 게 단위가 다른데. 아니, 내가 의사라고 뭐 바랄 수 있는데 나는 우리 아들한테 누누이 말했어. 네가 의사 못 될 바엔 의사 며느리라도 데려오라고. 의사요? 그럼 내가 병원 하나 차려주고 충분히 팔자 바꿔서 살게 도와줄 순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가씨 인생은 못 도와줘. 며느리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숨기고 살겠지. 아들도 없는 셈 치고, 며느리도 그냥 없는 셈 치고 사는 거야. 어쩌겠어. 둘 다 집 팔자를 딱 중소기업으로 맞춰놓고 사는데. 결국 어머니와의 만남은 그렇게 한심한 아들이 데려온 말 안 통하는 예비 며느리와의 만남으로 끝나버렸죠. 그리고 결혼까지 하는데도 어머니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상견례장에서도 그 부분만 강조하더라고요. 얘들 둘 알아서 잘 살게 둘 겁니다, 저는요. 다 큰 애들인데 당연히 그러셔야죠. 심지어 대놓고 아들을 깎아내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희 부모님이 더 칭찬해주는 분위기였죠. 민중이를 참 바르고 착하게 키워주셔서 좋은 사위를 만난 기분입니다. 감사해요, 사돈. 그래요? 우리 아들이 참 문제가 많은데 욕심도 없고 머리도 안 따라주고 제가 대학이라도 외국으로 가서 어떻게든 의사 시켜보려고 했는데 결국 지가 그릇이 못 되더라고요. 의사하는 분들은 대를 잇고 싶어 하긴 하던데. 당연하죠. 되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평생 직업이거든요. 저도 애아빠 죽고 나서 힘든 것도 하나 없이 여태 산 이유가 직업 때문이에요. 그러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종지 그릇 2개 만나서 잘 사나 봐야죠. 어쩌겠어요? 그 말을 듣고 아빠도 열이 받는지 그릇이 작고 큰 게 중요합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겼는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교사셔도 되겠네. 말씀 하나는 잘하셔. 그렇게 쎄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와 결혼식을 끝냈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정말 우리가 없는 셈 치고 사는 듯 살아가더라고요. 심지어 명절도 다 무시해버리더라고요. 어머니, 설인데 같이 식사라도 하시죠. 넌 70 먹은 할머니도 아니고 누가 그런 걸 샌다고? 너나 기념하고 살아. 난 병원 문제로 바쁘니까. 그래도 한 번씩 연락 오는 때는 어머니 생신을 앞둔 날이었죠. 그날이라도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 어디세요? 곧 생신인데 찾아뵙고 싶어서. 지금 집 오는 건 그렇고 밖에서 보자 그럼.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괜찮은 레스토랑으로 하나 잡아봐. 저는 친구들에게도 여기저기 물어서 가장 괜찮은 곳을 골라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죠. 그런데 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사람을 부르더니 여기 누가 오너 셰프예요? 그리고는 음식을 먹기도 전에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좋은 데 다녀봤어야 알지. 어떻게 날 이런 데 부르니? 아무리 가난하고 없이 살았다고 해도 상대 수준에 맞춰 밥도 사는 거야. 나처럼 이름도 없는 주방장이 하는 음식 못 먹어. 어머니, 그렇다고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곳으로 가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어머니하고 오늘 선물도 고르고 그러려고 했는데. 뭐? 선물? 어머니는 갑자기 선물이란 단어에 귀가 쫑긋해져서 저에게 화가 다 풀렸다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 옆에 있는 곳으로 불렀구나? 네, 어머니 뭐라도 사드리고 싶어서요. 생신인데. 그럼 가보자 어디. 마음에 드는 것 고르면 되지? 그리고 백화점으로 본인이 앞장서서 가더니 망설이지도 않고 명품 매장으로 들어가 2천만 원이 넘는 가방 하나를 집어들더군요. 색이랑 디자인이 그나마 마음에 드네. 이걸로 하자. 솔직히 안마의자 하나 해드린다 생각하고 몇백 정도는 생각하고 나왔는데 1,000 단위로 달라지니 저도 모르게 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렸죠.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그렇고
숨을 구멍조차 없었죠. 어머니 죄송한데 이건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생일 선물 해준다고 데려온 건 너잖아. 조금 더 저렴한 걸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얼마? 난 이것도 저렴한 거라고 본 거야? 너 생각해서. 죄송해요. 여기까지 와서 사람 쪽팔리게 만드는구나, 너는. 나는 살면서 사지도 않는 물건 만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 돈을 결국 쓰는 거야. 이걸로 주세요. 2천이 넘는 금액을 정말 2,000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쓰며 저에게 더 미안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결국 어머니 앞에 전 다시 죄인이 되어 설 수밖에 없었죠. 함부로 사람 부르지 마. 뭐 해준다고 해도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사람을 봐가면서 해준다고 해야지. 그릇 크기를 알고 덤비라고. 알았어? 오늘 너 나한테 빚진 거야, 2천. 알지? 네? 빚이요? 그러더니 어머니는 저에게 갑자기 빚 이야기를 꺼내면서 숨통을 더 쥐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빚은 고스란히 어머니의 병원 개업 준비를 앞둔 시점에 제 노동으로 갚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먼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너 개업 선물 준다는 인사도 안 하니? 제가 전화를 드리려다가 무섭지? 내 앞에서 선물 얘기 꺼내는 게. 예. 어머니는 제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냥 그럴 땐 제대로 눌러주는 척하고 당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또 터무니없는 몇 천이나 되는 걸 사달라고 하면 제 능력에 해줄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결국 어머니는 저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럼 와서 일로 갚아. 너 나한테 빚 있던 거 기억하지? 서로 오래 끌면 피곤하니까 이 기회에 갚아라. 제가 뭐 도울 일이 있을까요? 무식한 너한테 내가 다른 거 시키는 거는 불안하고 그냥 와서 청소라도 해. 청소업체도 있긴 한데 그래도 사람 하나 더 붙여준다고 말해둘게. 이런 것 말곤 내가 너한테 빚 갚게 할 방법을 모르겠어서 그런다. 알았지? 어머니는 청소업체를 쓰면서도 기어코 저를 거기에 불러놓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더 놀랐던 건 굳이 엄마한테도 연락해서 식사 준비를 부탁했더라고요. 엄마가 어쩐 일이야? 아니, 여기 청소하는 사람들이랑 가구 놓으러 온 사람, 맛있는 밥을 해주고 싶다고 사돈이 그래서. 뭐라고? 그나마 시어머니 일을 돕는다는 명목이라 그 자리에서 엄마를 만났어도 어떻게든 돌려서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속마음은 너무 비참했죠. 그리고 엄마에게 혹시라도 제 일을 빌미로 부탁한 건 아닐까 싶어 불안한 마음이 들어 엄마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언제 어머니가 전화해서 부탁했어? 며칠 전에 본인이 요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는데 일하느라 바빠서 이런 것까지 어떻게 챙기겠어. 나라도 도와야지. 다른 말은? 무슨 다른 말? 정말 그 이유 하나였어? 나까지 속이는 건 아니지? 너한테 속일 게 뭐 있어. 이럴 때 서로 돕는 거지. 와서 보니까 병원이 생각보다 훨씬 크네. 누가 봐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와본 거야, 나도. 그럼 다행인데 나한테 속이는 것 없지? 다행히 엄마는 순순히 본인이 돕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제기했던 것처럼 교묘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했던 건 다행히 걱정으로만 끝이 났죠. 그리고 몇 주 뒤 아빠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빠가 저를 방으로 따로 부르더군요. 아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너 어디 돈 빌리고 그런 거 없어? 솔직하게 말해.
무슨 돈을 빌려요? 없어. 네 엄마한테 문자로 네가 돈 빌려갔는데 아무래도 받기 힘들 것 같다고 갚을 방법 생각해 보란 말을 해서. 네 엄마는 모른 척 하자는데 아빠 못 참겠다 솔직히. 그러니까 말해. 난 알아야겠다. 저는 억울함에 시어머니 생신날 있던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죠.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말을 하다가도 억울함에 눈물이 나더군요. 참, 의사란 여자가 수준이 그 모양이냐? 기다려봐. 왜요? 그런 인간은 고쳐주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도 괜히 엮이지 말고 그냥 전처럼 지내고 있어. 엄마한테는 아무 말 말고. 아빠는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더니 방법이 있다면서 자리를 뜨더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든 저 혼자서 감내하고 싶은 문제였는데 결국 부모님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니 그날 시모가 저에게 준 비참함보다도 그게 더 속상했어요. 그리고 모든 공사가 끝나고 시모의 병원 개업을 앞둔 하루 전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담담한 목소리로 얘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모시고 같이 가. 인사는 해야지 가서. 엄마도 가신대요? 가보면 알아. 엄마도 연락받고 가는 거다.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엄마와 함께 병원 개원 전 지인들과 투자자, 초대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에 갔죠. 거기서도 저를 보고도 모른 척 얼굴을 돌리는 어머니 앞에 굳이 왔어야 하나 정말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미우면 전처럼 모른 척하고 살던가. 주머니에 숨겨서 꺼내 보이고 싶지도 않은 휴지 조각 취급을 하면서도 한 번씩 나타나 괴롭히기까지 하니 어머니의 속보이는 행동이 더 미웠죠. 그리고 다음 순서가 병원 투자자들의 모임이라서 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잠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이 저에게 오늘 당신한테 좋은 일 있을 거야. 운세 점수 좋은데? 어머니가 좋지 내가 뭐가 좋아. 남편이 괜히 미안한지 오늘 심심해서 오늘의 운세를 봤는데 운세 점수가 높다면서 실없는 소리를 해주더군요. 그래도 그 말에 괜히 힘이 났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시 아까 있던 쪽으로 가보니 엄마가 자리에 없더라고요. 전화도 꺼뒀는지 받지를 않고 한참 엄마를 찾으러 6층 건물을 다 뒤지고 다니는데 엄마 옆으로 시어머니가 서 있더라고요. 괜히 전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에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가까이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를 한껏 무시하는 목소리로 이런데 처음 와보죠? 그렇죠. 투자자 인사할 땐 딱히 필요 없으니까 나가 계세요. 이따 남은 음식이라도 싸가실 거면 기다렸다 오시고. 그런데 엄마는 그런 말에도 평온한 미소를 띠더라고요. 제가 움찔하려고 하면 제 손을 꽉 잡아주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눈치를 보지도 않고 발로 엄마를 툭툭 치면서 아우, 나 목이 타네. 저기 가서 물 좀 떠올래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희 갈 거예요, 지금. 엄마, 우리 이제 가요. 전 그 말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엄마 손을 꽉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자는 제 말에 엄마는 저를 도리어 설득하면서 다시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보고 남은 음식 싸가라잖아, 기분 나쁘게. 그리고 물은 왜 떠오래? 기다려봐, 더 보고 가자. 결국 엄마의 말에 못 이겨 다시 거길 올라가는데 마이크를 찬 진행자 목소리가 아래층에 울리더군요. 그 사이 엄마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잠시 어디론가 갔고 저는 저와 상관도 없는 식순을 계속 보고 있었죠. 자, 병원 설립에 큰 보탬을 주신 우리 귀한 투자자님들 한 분씩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사 진행하는 곳 외엔 사람들이 없어서 아무래도 여기서 기다려야겠다 싶어서 눈으로 엄마만 기다리며 서 있는데 제 옆으로 시어머니가 다가오더군요.
마치 사람들에게는 그냥 옆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끔 어머닌 제 옆에 서더니 소곤거리며 말을 시작하더군요. 한 번씩 와서 청소도 하고 그래. 빚도 갚을 겸. 시어머니 입에서 빚 이야기만 나와도 손이 벌벌 떨렸죠. 그래서 부모님한테까지 연락하셨어요? 하면 안 되니? 능력도 안 되는 중지 그릇이 어디 감히 선물 사주겠다고 덤비길 덤벼? 그게 어머니한텐 그렇게 보이나 보네요. 아무것도 해줄 것 없으면 몸으로 그렇게 때우는 거야. 그게 없이 사는 애들이 갚는 방법이지. 그런데 그때 마침 진행자가 분위기를 잡으면서 먼저 가장 힘을 많이 보태준 선생님 한 분에게 특별히 오늘 한마디를 부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김영희 선생님 어디 계시죠? 우리 엄마 김영희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 이름과 같은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엄마라는 소리가 입에서 나왔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크게 치면서 저긴 투자자 김영희 씨야. 네 엄마 찾는 것 아니고. 이름만 같으면 뭐해. 사는 건 완전 하늘과 땅 차인데. 뭐라고요? 네 엄마도 나중에 나한테 청소라도 시켜달라고 애원하면 내가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고민된다. 여기 건물 보고 일자리 찾고 싶어 하시지 않디? 네 아버지도 백수 됐다며. 말씀 꼭 전해. 경비 주차 따로 안 쓴다고. 어머니한테 그럴 일 부탁 절대 안 해요. 조용히 하네? 목소리 크게 낼 자격도 없어 넌. 여기 병원 차리는데 이런 일이라도 보태줬어? 가만히 있어. 전 부모님까지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 순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버럭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진행자가 그 이름을 몇 번 더 부르자 멀리서 엄마가 뛰어가서는 마이크를 잡더라고요. 저와 시어머니 모두가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볼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왜? 저 여자가 미쳤나? 어딜 감히 나가? 너무 흔한 이름이라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게 진짜로 엄마일 줄은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마이크를 잡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건물 우리 남편 평생 일한 돈으로 투자했지만 사람 생각하면 솔직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한마디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엄마 쪽으로 집중이 됐어요. 내 딸이 여기 원장님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입니다. 근데 생일 선물 사주고 싶어 하던 애를 백화점에 끌고 가서 일부러 비싼 걸 사더니 그 이후로 애 목을 조르더군요. 자기 돈으로 사놓고 그게 빚을 진 거라면서요. 그 말에 갑자기 시어머니는 불안해서 얼굴을 숨기더니 제 등 뒤로 조용히 숨더군요. 그래서 애 아빠가 똑똑히 일러주라고 했습니다. 가서 돈 그까짓 것 대단한 것 아니라고요. 언제든 돈은 사람 위치를 바꾸게 만들지만 인성은 못 바꾸는 거라고요. 그 한마디 드리고 싶네요. 누구야?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뭐야? 원장이라고? 그게 누군지 말씀해 주시죠. 알려주세요. 의사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아 나서기 바빴죠.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놀라 서 있는 저를 향해 저기 뒤에 있는 애가 제 딸이에요. 그 뒤에 숨은 인간이 딸의 시어머니고요. 오늘은 내가 당신 물이나 떠다 바치고 딸 청소나 시켜먹는 사람으로 온 거 아니니까 나랑 우리 딸한테 제대로 대우하세요. 엄마가 그렇게 큰 목소리로 누군가를 향해 소리친 걸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까지 시모에게 또 한 번 그 주둥이에서 빚졌다는 소리 해봐. 내가 당신 이 건물 한 층은 지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알았어? 조용히 의사일하게 해주는 걸로 감사한 줄 알아.
그렇게 고개도 못 드는 어머니에게 제대로 안갚음을 해주고 나서 떳떳하게 제 손을 잡고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속 시원하게 복수는 했지만 그간 제가 겪었을 상처를 다 헤아린 눈치였죠. 다시 그런 일 겪으면 바로 말해. 끙끙대지 말고. 엄마가 오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해. 오늘 투자금 네 남편, 아버지 내 돈 다 모아서 우리 같이 준비한 거야. 너 상처받게 하기 싫어서 우리 가족 모두 같이 마련한 거니까 네 편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날 이후 저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목에 채워진 줄이 슥 풀린 느낌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원장 자리 내놓고 떠날 위기에 처하니 친정집에 와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이미 마음이 돌아선 부모님은 현관문도 안 열어주고 밖에다 어머니를 그대로 세워뒀죠. 그런데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본인이 애걸복걸하며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갔죠. 뭐 하세요? 가시라니까요? 예, 우리 이야기로 풀자. 내가 그날 한 말은 장난이야. 너하고 얼굴 보면서 지내야겠다 싶어서 그냥 해본 거고. 다시는 그런 일 없어. 응? 장난? 장난이었다고요? 아니야. 친해지고 싶은 진심이었어. 미안해. 미안. 아, 그래요? 저희도 어머니 재밌으라고 준비해 본 거니까 그럼 서로 하나씩 주고받은 거네요. 그럼 됐죠? 거기 내가 몇 년을 준비한 건데 이들은 못 물러나. 어머니 그릇이 대단히 큰 것처럼 하시더니 이런 일에 사람이 작아지네요. 많이 급해 보이시는데 어쩌죠? 저희가 없던 일 말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런 의사를 누가 찾아가서 진료받고 그러고 싶겠어요. 전 어머님만 봐도 두통이 오는 지경인데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그리고 다른 투자자님께 말해서 자꾸 찾아온다고 말하면 어머님만 더 불리해지는 거 알죠?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콧방귀를 똑같이 껴줬죠. 이 일로 남편뿐 아니라 친정 식구까지 똘똘 뭉쳐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오래전부터 본인이 정말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모신 건 장인 장모님 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8년을 공들여서 준비한 일이 하루아침에 인성 문제로 다 자격박탈이 됐고 투자자로 투표권까지 얻은 엄마는 정정당당히 시어머니를 몰아냈죠. 나이도 있고 혼자서는 개원까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본인에겐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는데 가방 하나도 못 써주던 인간에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날 문자 때문에 분통 터진 아빠가 제대로 준비한 복수극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저는 시어머니 없는 세상에서 이제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대로 제 편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니 이제 사는 것도 두려울 게 없어졌어요. 결혼 내내 아이도 안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마음이 편해졌는지 조만간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들으면서 무더운 여름에 조금이나마 속 뚫리는 시원한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